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 두 번째 나라인 카자흐스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카자흐는 소련에서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진 폐기했고 핵실험장도 폐쇄한 세계적 비핵화 모범국이라는 사전 인터뷰도 공개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북 제천시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동포 이주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 씨가 최초의 동양인 제다이를 연기한 스타워즈 시리즈로 올해 디즈니 플러스 OTT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외 언론의 찬사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토카이예프 대통령과 만찬도 함께 했는데요.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첫째 날 우리 고려인 동포 및 재외 국민들과 함께 동포 간담회를 갖습니다. 네, 발표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카자흐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모습과 윤 대통령의 인사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포주청간담회장에 들어서는 대통령 부처의 모습입니다. 동포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제 환영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고요. 손을 잡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욱 보태해 주시기를.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된 데에는 여기 계신 동포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37년 겨울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 발을 디딘 우리 동포들은 문자 그대로 개척자였습니다. 맨손으로 판 토굴에 몸을 의지하면서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뎠고 낯선 곳에서 척박한 땅을 일궈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금 언급한 1937년 겨울은 참으로 엄혹했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연해주 등지에서 실려온 당시 한인들은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지금은 그 후손들이 아주 잘 살고 또 고위직에도 진출하고 동포수가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스탈린 독재 정권 시대 때 그 소수민족 분리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1937년 전후였는데요. 이제 스탈린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수민족을 분리하지 않으면은
이 소련 공산당 절대 권력에 대한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민족을 섞어야 된다 이런 네. 강제 이주 정책을 밀어붙였죠. 그래서 당시에 극동 지역,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집중돼 있던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약 10만 명이었는데 19만 명인데 그 중에 10만 명 정도가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해서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약 10만 명이 카자흐스탄에 정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인구 변동이 이제 소련 연방 붕괴라든지 이제 1992년부터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 국교 정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감소 증가가 없이 10만 7천 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맨손으로 판 토굴에 몸을 의지하면서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뎠고 낯선 곳에서 척박한 땅을 일고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제 포함된 문구가 아니라 사실 러시아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냉전 붕괴와는 굉장히 관련이 있는 핵심 문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카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이 된 다음에 내각 관료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소련 경제가 이렇게까지 위기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외국의 차관과 노동력을 끌어들여서 미개발 지역인 시베리아를 개발을 해서 경제 회복을 해야 됐는데 결국에는 그 타겟으로 삼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현대라든지 대우 이런 불도저 같이 어떤 날씨 어떤 조건에서도 일을 해내고 나는 한국 대기업들을 시베리아에 유치를 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이런 고려인들의 불고려 정신과 네. 생존력이 큰 작용을 하였다 이런 사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정신이 오늘까지 이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자, 중요한 정상회담인데 어떤 합의들이 예상됩니까? 핵심은 광물입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아프리카 협회 연합회 그 정상회담 가서도 핵심이 광물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한 그런 순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할 텐데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이 바로 이제 이런 광물 어떤 그런 공급망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서로 네. 주고받을 것이냐 이 부분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담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산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가스가 나는 나라고요. 단순히 기름만 나는 나라가 아니라 광물 자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라늄 세계 2위죠? 예. 네. 생산이 1위, 그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이제 자원 보유 규모로 따지면 2위고요. 여기에 구리, 아연, 리튬, 몰리브덴. 요즘 AI 붐 때문에 잘 나가는 자원들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뭔가 같이 해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작년에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TIP 이거를 이제 체결을 이미 한 상태고 최근에 나온 기사로 아마 보신 분들 계시지만 SK 에코플랜트라는 데가 네. 19조짜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리튬 광구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한다는 얘기 있어서 리튬도 굉장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중요한 자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핵심 자원, 광물 외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카자흐스탄. 자, 어떤 나라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륙에서 아주 땅덩어리가 큰 나라죠? 예, 먼저 땅덩어리 얘기부터 해야겠죠. 면적으로 한다면 세계 9위입니다. 굉장히 큰 내륙국으로서는 바다가 없는 나라로서는 최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를 없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크다. 그렇습니다. 예, 인구가 1,800만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이제 국내 시장 규모 로도 충분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자흐인이 70%, 러시아니 20%, 인구의 7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1992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저도
22년과 23년에 거기 한국 대사관 초청으로 그 한국과 카자흐스탄 그 교류 협력에 관한 이제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 저는 아스타나 가셨네요? 예, 네. 그 안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한류라든지 이제 한국의 이런 기술 사업에 관해서 참여자들이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임종은 전문가께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아프리카의 평균 연령이 18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리죠. 아프리카는 광물뿐만 아니라 이 젊은 인구에 그렇죠.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데 이 중앙아시아 3개국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젊어요. 예, 젊습니다. 중위 연령이 아프리카 18세였는데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은 29세입니다. 어우, 30살이 안 되네요. 예. 여기에 비교한다면 작년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46세였습니다. 이제 50 다 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속돼서 2070년에는 중위 연령이 65세가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고 큰 영토와 많은 인구가 있고 또 인구가 젊은 이런 국가들을 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는 잘 들어맞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50이 다 돼갑니다. 평균 연령이. 젊은 나라들과 우리가 관계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투르크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고 경제 발전 가능성은 또 세계은행의 평가로도 IT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다. 중앙아시아에서. 이런 그렇죠. 평가가 나왔죠? 예, 지금 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젊다라는 거. 일단 GDP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크다는 얘기고요. 젊다라는 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라늄 부분, 세계 매장량 2위, 생산량 1위, 천연가스 매장량 7위, 기름 또 원유 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GDP 규모가 2,456억 달러 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세계 53위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나라들 생각을 하면 53위가 별거 아니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거고요. 그렇죠. 이 인구 규모라든 이런 거에 비해서 중앙아시아도 이런 어떤 천연 자원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GDP도 꽤 큰 나라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먹고 살기 괜찮은 나라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나라가 정말 복받은 거는 천연자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곡물도 굉장히 잘 밀을 세계에서 7위입니다. 네, 12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 만한 기본 식량 준비가 돼 있고 또 밖에서 팔아가지고 국부를 늘릴 만한 그런 자원도 많이 갖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또 IT 분야도 중앙아시아국에서는 제일 잘 우리가 보통 산유국 또 좀 이런 나라 생각하면 IT나 좀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이 나라는 그것도 좀 잘 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다만 앞서 이게 내륙 국가다 보니까 어떤 항만 이런 시설 이런 부분들은 직접 갖고 있지는 못하겠죠. 네. 그런 게 단점일 수 있지만 그런 단점을 또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잠재력이 큰 나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자흐 동포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것 바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또 고향을 또 그린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카자흐 언론들과 가진 사전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카자흐의 비핵화 모범 사례들을 칭찬을 했네요. 예, 소련이 붕괴된 것이 이제 1990년이었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유럽 지역 그리고 구소련 연방에 팽배했는데 이 연방 국가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물론 소련 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국의 독립을 이제 안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비핵화 조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이 그런 비핵화 조치에 앞장을 섰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국가들의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부정적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냉전 기간 동안에 핵실험이 수백 번 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소련으로부터 독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 더 이상 이런 핵전쟁의 위협에서 살 수가 없고 핵실험의 피해국으로 살 수가 없다 해서 네. 특히 핵실험을 수백 번 했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폐쇄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화두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뼈저린 이제 경험에 기반을 해가지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는 그런 국가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한국과 카자흐가 굳세게 지켜온 국제적인 비확산
레짐,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윤 대통령이 카자흐 언론에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카자흐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루어질 경제적 성과들을 미리 좀 소개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처럼 이게 아직 그 개발의 여지가 많은 나라들, 그러면서도 상당히 좀 발전해야 대한 그런 수요, 니즈 또는 관심이 큰 나라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더 잘 사는 나라, 자기보다 먼저 발전한 나라들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우러 가는 그 규모가 유학생 1년에 뭐 몇십 명, 몇백 명 가지고 사실 쉽지 않죠. 네. 사실은 좀 뭐 몇천 명 단위로 이렇게 대규모로 가서 배워오고 와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무슨 3D 업종에 가서 취직해서 일하는 차원의 고용허가제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런 필요도 있겠지만 고용허가제의 송출국에 직접 지정이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1년에 뭐 수천 명씩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쌍방향 길이 열리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관심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바로 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카자흐스탄을 지정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합의가 좀 된 걸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그쪽에서는 관심이 많다라고 하고요. 발표만 남았다는 얘기도 그런 있어요. 거죠. 네.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한 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약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그냥 대략 한 10,000명 정도는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송출국 지정이 되면 불법 체류자들은 상당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거고 앞으로도 이제 늘어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인원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어떤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석유나 광물 같은 이런 자원뿐만이 아니라 IT 쪽 이미 기반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IT 전 세계 강국 우리나라 인력들이 가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훨씬 더 발전이 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 항공편이 필요할 텐데 다행히 4년 만에 인천과 수도인 아스타나 이 직항편이 재개된다 하니까 이것도 사실 두 나라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자흐 국빈 방문에 앞서서 윤 대통령은 투르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양국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고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조 연설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까 자료 영상에 말이 이렇게 올라선 동상 보셨는데 그 말이 바로 아할테게라고 합니다. 아할 오아시스 지역에서 수천 년간 길러온 명마라고 하는데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할테케죠. 그러니까 아할 지역, 오아시스 지역에서 자라난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자랑하는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멸종위기까지 겪었던 멋있네요. 명마 중의 명마. 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명마의 조건이 긴 목, 높이 솟은 어깨, 작은 머리로 균형이 잡힌 몸매, 그리고 반짝이는 털이라고 했는데 황금색이네요. 예, 뭐 사람에 대한 평가랑 뭐 기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신 곳이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었는데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설에서 이 아할테케 명마를 언급하면서 이 천리마로 그 명명되는 말과 같이 이 한국과 그 투르크메니스탄이 경제 협력과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이라면 제일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북한의 이제 김씨 일가가 그 백마? 백두산 타러 갈 때 꼭 백마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두혈통은 꼭 백마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서 특별히 흰 털이 있는 말을 이제 선물 받아서 타고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라 시대 때 유명한 말이 김유신 장군을 타고 갔던 그 말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청관집에 잡고 가가지고 김유신 목을 장군이 자르죠. 목을 예. 잘랐죠. 그런 말 생각나시군요. 예, 그 말의 이제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말인데 이번에 아할테케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 꼭 집어서 이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연설에 활용했습니다.
네.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적토마. 그게 이제 여포가 타다 관우가 물려받아서 끝까지 탔고 관우가 분사하니까 따라 죽었다는 명마 아닙니까? 그 묘사가 이 알태계와 참 비슷하다. 그래서 그 후손 아니냐 이런 설도 있는 말입니다. 제가 그 설을 말씀드리려다가 색깔이 맞지 않아서 좀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토마는 빨강색이어야 되는데 이건 황금색 털로 유명한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인과 정부 인사들 2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번 국빈 방문 수주액이 6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이런 개발도상국가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큰 어떤 그 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가 좀 큽니다. 지금 얘기가 좀 된 거 합의서가 좀 2건 체결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갈킨시 지역에 있는 이 가스전 탈황 설비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키안이라는 지역에 있는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 이거는 좀 작년에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거를 다시 정상화하는 작업에 대한 그 부분도 좀 거의 수주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소 암모니아 비료 공장 사업 이게 합해서 60억 달러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 나라에 당장 필요한 이런 어떤 그런 공장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상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들이어서 수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60억 정도가 이제 확정된다고 쳤을 때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과 해서 누적 수주액이 1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60%를 그냥 가져오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전임 대통령이자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 최고 지도자인 구르반굴리 투르크 상원 의장과 오찬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실권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더 높지 않냐? 맞습니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상원 의장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권력 구조를 봤을 때 또 정치 현실을 봤을 때는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상원의장인 구르만굴리 투르크 상원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2022년 11월 방한을 했었는데요. 이 구르만굴리 투르크 상원의장이 사실은 제2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에게 어떤 유고가 발생할 시 실각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상원의장의 권력을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력 승계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대통령직이 이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과 상원의장은 비단 부자 사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제 구조를 봤을 때도 권력 승계 1위와 2위로서도 운명을 같이 하는 구조다. 따라서 이 상원의장과의 만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정상회의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구르반굴리 상원 의장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비단 작품 그리고 중요한 게요. 투르크의 국견 나라개인 알라바이를 선물했습니다. 자, 알라바이 어떤 견종인가요? 이게 이제 국견이니까 그만큼 그 카자흐스탄에서는 되게 잘 알려질 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나라의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진돗개 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동물사랑 각별하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선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 알라바이는 이제 양치기 개인데 지금 안고 있는 건 아무래도 강아지인 것 같고요. 덩치가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뭐 체력도 좋고 유목 생활에 아주 적합한 그런 강아지라 견종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침 또 전날 국빈 만찬에서 진돗개를 얘기를 하면서 강하고 용감하고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뭐 희생하는 이런 것들이 알라바이와 우리 진돗개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르는 개가 11마리로 알려졌는데 저 개가 이제 오면 13마리가 되겠군요.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 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투르크 영부인의 특별한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베르디 무하메도바 여사는 지난해 말 송년 가족 모임 행사에서 잠시 TV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큰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여간해서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국빈 만찬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것은 그만큼 이번 방문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르크 대통령 부부는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가요를 여러 곡 틀었고 또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투르크 송아지 4가지 버전의 요리 그리고 고려인 식단도 내놨다죠? 예,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고려인이었지 않습니까? 10만 명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이 방문하신 세 나라와는 이제 고려인을 통한 이런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찬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 가요 총 23곡이 연주가 되었고 또 음식에서도 한국의 이제 갈비찜을 연상하는 그런 송아지 요리가 있어서 한국 측 방문하신 분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굉장히 흡족해했다 이런 보도가 있죠. 다양하게 나왔네요. 네, 노래가. 여기서 근데 하나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패권 경쟁이라든지 디리스킹을 봤을 때는 핵심 광물을 확보를 해야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봤을 때 글로벌 공급망의 위축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야만 한국의 생존이 확보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냥 추가된 어떤 그런 국빈 외교의 아젠다가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인 아젠다로 볼 수 있다.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개최됐는데 여기에는 한국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 데는 굉장히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깊은 고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교적 의미와 함께 융숭한 대접, 잡채를 변형한 고려인 샐러드까지 내놨다는 것은 그 맛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고려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르크는 온 나라가 흰색 물결인 나라입니다. 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시민들이 하얀 차선을 걸레로까지 닦았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냐 그거의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는데요. 단순히 국민들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국영 방송에서도 한국 문화의 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국 관련 콘텐츠들을 대대적으로 좀 방영을 했습니다. 아리랑 TV 한국 홍보 영상을 8번이나 들었다 하고 24시간 아예 하루 종일 한국에 특별 편성을 해서 국가 차원으로 좀 한국을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과 뭔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투르크에서 하루 종일 홍보 영상 8번 틀고 24시간 한국 콘텐츠만 그러니까요. 내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큰 거고 또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한국에 있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도 또 배려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관련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는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가량의 한인 동포, 즉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이 고려인 분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써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성공 사례, 효과를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인은요, 옛 소련 지역에 사는 한인 동포를 말합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러시아어 표현이 매우 다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좀 신세대를 하면은 소련이라는 단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렇죠. 잘 싶습니다. 모를 거예요. 예, 소련 연방 때 그 지역에 거주했던 한인 동포를 지칭하는 것인데 러시아어로는 코레이치, 고려 사람, 고려인, 카레이스키 한민족의 표현이죠.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매우 특이합니다. 코레이치. 코료 사람이에요. 네, 코료 코리아 사람. 사람. 저거 그대로 러시아로 저렇게 쓴답니다. 네. 그리고 흔히 아는 카레이스키는 네. 코레이스키란 러시아어가 원래 형용사로 한민족의 이런 뜻인데 이걸 그냥 까레이스키 드라마 영화에서 했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점 여기서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서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재외 동포청을 출범할 때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동포들을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취임 후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뵙고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제1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월, 광부 간호사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언급에서 나온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동포, 그분들 중에 이 노인대학 학생들이 계신데 올해 초에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경북에만 6천 명 가까운 고려인 동포 마을이 있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도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해서 카자흐스탄의 우리 동포분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고 일정 정도 이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약 300여 분이 그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지난 16일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 모국 방문한 27분이 경북도청을 방문해서 청사를 견학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했죠.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고려 노인대학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3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낯선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어르신들께 이제 조국의 언어라든지 문화, 역사 이런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이런 한민족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고려인을 이야기하자면 약 0.6%이지만 얼마 안 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의 이제 역사 이런 이제 핏줄 의미에서 의미를 둘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의 강점이 이제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원했던 우리 동포들과의 이제 협력 그리고 교류의 관계와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지방 단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본다면 난민과 이민의 나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굉장히 난민들이 많았고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는 약 5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 세계에서 전체 난민의 65%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뼈아픈 난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는 여기에 적극적이고 개방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경상북도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법무부는 각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과 고려인 동포의 모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전국에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들이 많죠. 그중에서 좀 정부가 67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 좀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저 빨간 데가 그래요? 예,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일정 기간 살고 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하신 이런 지역 특화형 비자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고려인들도 해당이 좀 되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1년을 일단 체류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정도 됐을 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살고 또 거기서 뭔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창업이나 이런 활동을 또 경제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1,500여 명이 이렇게 해서 이주를 했고요. 올해만 3,300명, 그러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얘기죠. 2배 이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3,300명을 더 정착을 시킬 계획인데 전국의 125개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적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제도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좀 생깁니다. 자, 이 가운데 특히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유학생 한 명당 연간 한 1,600만 원 정도 경제 유발 효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북대에서 이제 연구팀이 조사한 건데 매년 1,600만 원. 정부 목표가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 유치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2조 원 넘어가는 거 꽤 큰 돈이 되는 그렇죠.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계속 사람이 줄고 있는 지역에 뭔가 사람의 온기를 계속 좀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뭐 돈도 벌겠지만 또 구인난에도 사람을 구하는데도 이런 젊은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저희 장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까 이제 지금 카자흐스탄 하고 그 일정 소화 중이잖아요. 최근 고려인 이주로 주목받은 충북 제천시의 경우가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3년 내에 1,000명까지 좀 이주를 시키겠다. 가족 단위로.
그런 목표라죠. 예, 저도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제천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0년 동안에 13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붕괴될 위기가 있다. 여기에 이제 인구 절벽에 맞서는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런 고려인 동포 이주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제천시가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고려인 이주를 개시했고 이들에게 최장 4개월간 머물 수 있는 단기 체류 시설도 제공하면서 이제 3년간 고려인 1,000명을 받아들여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근로 능력이 있는 이제 고려인들의 이주를 4개월 단위로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혼자 오기가 힘들 때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오는 가족 이민 형태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오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고 예. 이것이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렇게 4개월 단위로 체류 자격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장기적인 안정성을 줄 때 좀 더 이 고려인의 한국 이주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려인 동포들의 이주 성공 여부는 일자리에 달려 있죠. 돈벌이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제천의 경우는 모두 취업했거나 취업될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천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현재까지 47가구 111명이 이주해서 취업 등 정착이 완료가 됐고 또 그만큼 그러니까 48가구 123명이 현재 취업할 예정이다. 이것도 역시 제천시가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취업을 좀 알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천시 내 29개 기업에 상당수 고려인들이 취업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태도, 즉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여기에서 정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과 그냥 대충 며칠 있다 그냥 말지 뭐 이런 생각은 굉장히 네네네. 차이가 큰 건데 고려인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정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취업하기 꺼려하는데도 뭐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른바 한다니까. 3D 업종. 그렇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거를 싫어할 리가 없죠.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단양 같은 데서도 우리도 좀 고려인들 좀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창업에서도 성공 사례가 잇따른다고 합니다. 고려인이 운영하는 가게 3곳이나 제천에 있다죠? 예, 빵집이 하나 있고요. 고깃집도 하나 있고요. 식료품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일종의 고려인들의 거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고려인들이 그쪽에 왔을 때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사실 이 생활력 강한 거는 우리나 이 고려인분들이랑 그리고 DNA가 같은 것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동포 사랑방 역할도 잘 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 잘 되길 기대하면서 마지막 주제로 가죠.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가 세계 OTT 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프리퀄 100년 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드라마에서 최초의 동양인 제다이를 연기했죠? 사실은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좀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다이라는 역할은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공화국의 어떤 수호하는 무사, 수도자,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주인공들 그 스승 역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역할이 크고 비중이 있는 자리인데 이거를 동양인이 한다? 그리고 또 동양인한테 제다이 역할을 맡긴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화제도 됐지만 사실 논란도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었던 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영화 리뷰 사이트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 93%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언론이라든가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게 봤다, 호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90% 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또 한 번의 대단한 어떤 우리 한국 어떤 콘텐츠의 호평이 나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재가 맡은 역할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 솔입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팬들 잘 아실 텐데 영화 1편에서 헨 솔로 선장을 연기한 게 바로 해리슨 포드인데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아주 큰 배역입니다. 해외, 국내 언론의 호평이 아주 대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영화가 히트를 치면 항상 나오는 것이 그 후속편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버는 것에 이것을 시퀄이라고 하죠. 근데 영화 너무 잘 되다 보면은 그 영화 오리지널보다 더 과거로 가서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만든 것이 프리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리퀄에서 이정재 같은 이제 아세아계 한국 배우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솔로 선장 같은 경우는 해리슨 포드가 연기하는 소위 미국의 그냥 백인 남자 배우가 할 수 있지만 이런 제다이들은 사실 제복으로 보나 광선검으로 보나 이 감독 조지 루카스 감독이 옛날에 원래부터 생각할 때부터 이런 동양의 무술이라든지 이런 마법에 기초한 것이었거든요. 칼이 원래 동양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칼이 원래 동양 것이죠. 웨스턴 무비 보면 이제 권총으로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정재 배우가 발탁이 됐는데 정말 스타워즈 시리즈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이것으로 계속해서 더 이러한 동양적인 아시아적인 색채가 강한 이제 스타워즈 프리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에콜라이트는 스타워즈 첫 편에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 이야기 프리퀄 드라마입니다. 잠깐 보시죠. Last night, a Jedi was murdered. She was my student. Let me be the one to bring her in. It's time to face the past. This is only a small part of a larger plan. What are you? 네, 앞서 이정재 씨가 올해 디즈니 플러스 OTT에서 세계 신기록, 올해의 신기록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게 뭐죠? 그러니까 첫 방송이 되고 나서 닷새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 얼마나 많은 횟수로 봤냐 했는데 5일간 전 세계에서 1,110만회 시청을 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해 오픈했던 그런 영화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고요. 공개 첫날만 480만 회 시청 뷰가 나와서 이것도 상당히 역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역대 최고 기록은 작년에 나왔던 스타워즈 시리즈 아소카였다 그러네요. 이때는 첫 공개 5일간 1,400만 회 이 기록을 해서 이번에 결국 이제 에콜라이트는 이제 2위 기록을 하긴 한 건데 결국 이제 끝까지 갔을 때 8회까지 갔을 때 총 얼마의 뷰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승부가 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은 역대 최고 기록은 아닙니다. 출시 5일 만에 1,100만 뷰는 1,400만 뷰를 기록했던 그 작품에 비해서는 다소 뒤떨어지는데 앞으로가 중요하고요. 또 후속작이 나올 때 또 더 큰 폭발력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에콜라이트의 감독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이정재를 처음부터 점 찍어놨다고 했습니다. 그 감독이 밝힌 이유 뭐였습니까? 이 감독이 레슬리 헤드랜드 감독이죠.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감정 연기의 폭이 넓었다. 그래서 이정재 배우를 점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시무시한 욕망과 깊은 슬픔에서 이제 밝고 순진함까지 다 보여주는 이정재라는 배우에 매료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스타워즈가 이제 더 이상 조지 루카스 필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즈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즈니는 가족이 모두 보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워즈의 성격이 어떤 한 시청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 또 남녀노소 그리고 다양한 문화계층이 다 볼 수 있는 스타워즈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정재 배우같이 이제 제다이의 이런 동양적인 요소를 잘 표현하면서도 이제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배우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어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정재 씨는 바로 그 오징어 게임으로 우리나라 최고 등급의 금관 문화 훈장을 받았었죠. 당시의 모습 보시죠. 다음은 이정재 네, 윤 대통령이 재작년 12월입니다. 27일에 에미상을 그때 받았죠. 이때 대단했는데 그 공로로 금관 문화 훈장을 이정재 씨에게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보통은 은퇴 배우들이 금관을 받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윤여정 씨도 그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고 저 상을 받았는데 에미상의 가치도 있었고 옥겜의 성공이 금관 문화훈장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모습 보셨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 넷플릭스 CEO,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정재 씨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때 넷플릭스 CEO가 윤 대통령에게 약속한 투자 금액과 규모 대단했죠? 예. 4년 동안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한국 돈으로. 사실 이게 콘텐츠 쪽에서 3조 3천억 원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일단 1년으로만 따지더라도 거의 조 단위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사실 좀 사이즈가 다른 개념이긴 하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K 컨텐츠에서 투자를 더 늘려달라 이렇게 넷플릭스 CEO 테드 서렌도스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화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또 나온 그 이후에 넷플릭스가 얘기대로 약속대로 투자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순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보통 뭐 MOU 맺고 나서 그 뒷얘기가 없다. 국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넷플릭스 CEO 3조 3천억 원 투자하겠다고 재작년에 약속해놓고 얼마나 투자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곧 개봉 박두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세계 언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구위원,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6월 12일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정책인 이슈는 오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는 오후 1시에 방송을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